다른 거 필요 없고 사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 D램 미세 공정 세계 최초 10나노 100을 깨고 9나노를 개발했다든가 HBM4 최초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고요. 중국 반도체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따라왔나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도체 업황도 설명을 드리고 또 관심 종목 주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니까 사실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걸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차트가 다른 게 아니고 밑에 숫자가 18, 17, 15, 13 숫자들이 세었는데 요거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나노 공정, 17나노 공정, 15에서 16나노 공정, 저 밑에 10나노, 9나노까지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18나노 공정 앞에 빨간색으로 라인을 하나 꺼놨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요 라인이 뭐고 하면 중국이 18나노 이상 개발을 못하게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못 가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계속 억제왔죠. 그래서 18나노를 막겠다.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 막았는데 창신 메모리가 15에서 16나노 양산이 나온다. 갑자기 뛰어넘고 들어와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제대로 못했던 측면도 있고 중국이 막으니까 또 거기에 반발해서 개발을 해서 확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기술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보면 실제로 말하면 저가용 DDR4 같은 경우는 정말 양산을 해서 물량을 밀어내고 있고 이번에 창신 메모리는 더 높은 고가용 사양인 DDR4까지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기술력이 확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국 기술력이 코어까지 다가왔다. 지금 가장 최고 기술력은 11에서 12나노. 요게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건 아직 이제 개발이 됐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양산으로 본다면 D램 양산 웬만한 것들은 중국 물량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섹터든 지나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태양광 때도 중국이 저가 들어오면서 사실 장악을 하고 다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몇 세대 있었지만 중국이 기술력 똑같이 되면서 저가를 못 견디면서 어려워졌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주가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반도체 업황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른 게 아니고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도 D램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운데 0보다 높게 있으면 전년도보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수기다, 업황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업황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딱 3사가 D램을 한 95% 이상 생산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3사가 서로 감산을 해서 높이고 그러면서 20년 이상 반도체 사이클이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이걸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2014년 반도체가 상승했던 사이클이 22개월이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5개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2개월, 거의 리뉴얼하게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감산을 하면서 만들어 오고 서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12개월 만에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게 된 게 가장 큰 게 중국의 저가 메모리가 나오면서부터 감산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물량을 공세를 펼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한번 접어들면 또 한 2년간은 계속 하락이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 기술력이 가까이 다가오고 또 반도체 거기에 따라 뭐 저가 물량이 나오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만만하지 않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그래프는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인데 잘 나가다가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탁 꺾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업황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이 하락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이런 애들은 실적이 성장해야 주가가 받치는데 올해 실적 둔화에 따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밑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HBM이 한 30-40% 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움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1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D램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60% 이상이니까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SK하이닉스도 실적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꺾임에 따라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전자까지 떨어졌고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업황을 보고 상승하기는 어렵다. 즉 올해는 좀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사서 간다. 이 전략보다는 한 5만 전자 가까이 밀렸을 때 사고 또 반등이 나오면 좀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요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1, 2위 주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과하게 전저점 오면 매수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 그래서 올해는 보유보다는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AI 딥시크는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거 지금 보면 사실 딥시크하고 무관할 걸로 보이지만 이거 딥시크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정말 큰 변화를 한번 불러일으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뉴스를 접하고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딥시크가 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가성비로 뭐 오픈 AI 지금 가장 뭐 성능이 좋다는 오픈 AI 성능만큼 AI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용은 오픈 AI의 한 5.6%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5.6% 돈을 사용을 했지만 밑에 성능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좌측에 수학이라고 새겼던 그 점수를 보면 다른 게 아니고 2024년 미국 수학 정시대회 문제를 푼 겁니다. 보면 딥시크가 97.3, 오픈AI가 96.4, 오히려 딥시크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은 뭐 다 90점 넘어가 있고 코딩 능력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돈이 약 20분의 1 들여서 이렇게 강한 AI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 애들이 정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면 뭐 저가용 AI 문샷도 나오고 문샷 AI의 키미,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Q1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문은 제가 봤을 때 빅테크 애들이 정말 최상의 반도체를, 엔비디아 반도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는데 이게 굳이 앞으로 계속 이 필요가 있을까? 딥시커 같은 경우는 뭐 없이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여기에 애들이 얼마나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지 보게 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샀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프로그램적으로 비슷하다. 서로가 이러려면, 내가 얘보다 앞서려면 컴퓨팅 능력, 즉 최고 좋은 사양 반도체를 써가 더 좋은 성능을 끌어올리면 시장 장악할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발을 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발을 빼면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빅테크가 경쟁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샀지요. 보면 뭐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을 샀는데, 이제 앞에 말했지만 딥시커가 얘네들보다 더 좋게 이렇게 투자 안 하고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가지요. 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이 지금은 계속 잘 팔리지요. 그런데 향후 2, 3년 뒤에도 지금처럼 삭스리가 계속 나올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의문은 역시 HBM 반도체가 우리가 계속 호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호황이 끝나는 시점이 또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2, 3년 뒤가 연결이 되니까 HBM만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요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좀 뭐 반도체하고는 또 상관없지만 조금 뭐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미국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요 미국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려 보는데, 요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차트입니다. 보면 2014년부터 2020년 이때 보면 주황색 엔비디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밑에서 어떻게 보면 기고 있었는데, 화살표 챗GPT, AI지요. 챗GPT가 발표되고부터 엔비디아 차트가 1위로 올라옵니다. 강하게. 이건 앞에 말했지만 빅테크 애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경쟁적으로 샀으니까 매출이 이때부터 정말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 3년 뒤에도 이렇게 일어날까? 이 상승 속도가 유지될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딥시크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빅테크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2021년부터 조정을 받다가 챗GPT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AI를 장악하는 기업이 미래의 시장을 독점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게 아니고 구글이 여러분 검색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또 지금도 벌고 있고, AI 시장은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펀더멘탈을 짰지만 기존 시장에서는 미국 이 빅테크 중에서 AI를 장악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애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의심이 생긴 거죠. 정말 중국 애들이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가형으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밸류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장악을 하더라도 딥시커 보면 저가형으로 저비용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소스 전부 다 오픈을 해버리고 또 다 무료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기본적인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애들도 상승하는 게, 이거는 뭐 투자자 관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고, 산업적으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승자가 나올 동안 산업적으로는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산업은 성장을 하지만 주가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딥시크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큰 빅테크까지도 흔드는
현상으로 뭐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강하게 상승 전환해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 먼저 보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이는 것은 PBR 선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한 1배 정도 됐을 때는 맨 밑에 뭐 하늘색 점선인데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PBR이 1배. 지금 1배 아직 떨어졌거든요.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요 측면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주가 지지는 해준다. 워낙 하락을 했고 기본적인 뭐 저평가 위치까지 역사적인 저평가 위치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건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사실 저만 그러니까요. 인류 기업이고 세계 최초 기술력. 그래서 항상 뭐 D램 반도체 세계 최초 뭐 개발을 했다 이렇게 기술력으로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술력이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지금 또 가장 미세가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됐고,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고 콜텍스도 못 통과했지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뭐 벌써 양산을 해가고 있고, 기술력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렇고 삼성전자 뭐 관리를 하는 게 다 재무 쪽이죠. 재무 쪽 사람들이 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발 쪽이 아니죠. 재무들은 항상 뭐 비용을 줄이는 쪽이고 개발하는 쪽은 투자를 해서 보는 쪽이니까 좀 예전에 인텔이 재무 쪽이 하면서 망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D램 미세 공정 세계 최초 뭐 10나노 100을 깨고 9나노를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뭐 현실성 있는 게 HBM4 이걸 뭐 최초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래서 이 기술력 그중에서도 HBM 지금 뭐 HBM 컬 테스트 통과돼 봐야 큰 효과는 못 가집니다. 벌써 뭐 기존에 안전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한 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HBM4 세계 최초 개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술력.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1월까지 또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매도가 2월 달은 좀 줄어들고 좀 뭐 매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쉽게 말해서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한 5일 연속으로 확 들어왔다. 그러면 지난 과거 2000년도, 2020년도 요때도 확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연속 뭐 역대급 매수가 확 들어왔다. 그러면 정보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예 뭐 5만 전자 오면 또 샀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 짤 때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 전략으로 가다가 요런 어떤 획기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또 매수했다가 중기 보유가 가능하고요.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네, 소부장 중에서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해준다는 K칩스법. 요게 2월 18일 날 기재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은 R&D 투자에 20% 세액 공제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30%까지 세액 공제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딱 생각을 하기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
많은 R&D 투자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 R&D 투자 얼마나 하는지 이거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분님들이 이것까지 뭐 어떤 기업 찾아서 R&D 이거는 어디도 봐도 나오긴 또 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R&D 투자 많이 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리포트들 찾아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정리를 해왔거든요. 요 화면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중에 최근 매출액 비중에서 R&D가 높은 기업들, 제가 한 8% 이상 되는 기업들, 뭐 리포트에 나온 기업들 정리를 해왔고, 또 그 리포트에서는 올해 2025년 PER, 그러니까 PER까지, 예상 PER까지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면 R&D 비중도 높고 PER도 뭐 한 15배 정도 이하 되는 요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EPS도 물론 증가가 되면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KC텍 한 요 정도가 리포트 상에서는 예상 PER이니까요. 이건 뭐 실제로 나와 봐야 되는데 예상 PER도 한 15배 이하 정도고, 또 R&D는 요거는 뭐 R&D는 투자를 했는 거니까 뭐 R&D도 한 10% 이상 투자가 됐던 기업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나온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중소형주 또 장비주 투자, 장비주라든가 부품 후공정 투자할 때 R&D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리기판이 가장 핫한데, 뭐 차트 보면 유리기판이 최근에 연초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거 비해서. 특히 유리기판 중에서 보면 뭐 유리기판 장비, 그 다음에 유리기판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은 늘 실적 발표 시점,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점, 그 다음에 3월 30일 공매도 재개,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데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크게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